안녕하세요. 11월 첫 주 수업 영상입니다. 우리 11월 첫 주에는 고등 예비과정 96페이지 대화와 발표부터 수업 시작할 거예요. 교재 준비해서 필기할 준비를 마치고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각자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활동이에요. 우리 서로를 이해하는 활동에다가 밑줄을 쳐봅시다.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어떤 의미를 공유하는 협력적인 과정입니다. 자, 이때 대화의 원리라고 하면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는데요. 어떤 의미를 공유하고 혹은 상호하기 위해서 대화 참여자들이 지켜야 하는 원리를 대화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화의 원리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대화의 원리 그 첫 번째는 협력의 원리예요. 협력의 원리에다가 밑줄 쳐볼게요. 대화의 목적이나 상대의 요구에 맞게 서로 협력하며 대화하는 것을 협력의 원리라고 말하는데요. 협력의 원리는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태도의 경률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의 경률부터 볼게요. 양의 경률이라 하면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은 정보나 혹은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양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의 경률은 상대방과의 나누는 대화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그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상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화 참여자 간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에 담긴 정보가 모두 거짓이라면 그 대화는 질이 낮은 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관련성의 경률입니다. 대화의 목적과 주제에 관련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경률로 두고 있어요. 네 번째는 태도의 경률입니다. 대화를 참여할 때 중요한 태도는 그 대화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의 경륜을 지키지 못한 대화는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물어본 것에 대답을 제대로 해주거나 혹은 너무 어렵게 현학적으로 이야기해서 상대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말해야 한다고 읽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공손성의 경림 원리입니다. 상대에게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고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는 것을 공손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 지금 교재를 보니까 공손성의 원리도 약 5가지의 경률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전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보이는 좌측 날개에다가 우리 필기를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손성의 원리 첫 번째는 요령의 경률이에요. 요령의 경률이라고 하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부담을 낮춰주고 상대방이 느낄 이익을 올려주는 표현입니다. 일단 적을까요? 상대의 부담을 높이고 상대방이 느낄 이익을 상대방의 부담을 낮추고 선생님 말 실수했어요. 상대방이 느낄 부담을 낮추고 상대방이 느낄 이익을 최대화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이 막 끝난 학생한테 제가 시험 잘 봤어? 어렵지는 않았어? 몇 개 틀렸어? 그 정도면 반에서 몇 등이야?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시험이 막 끝난 학생한테 부담이 될 겁니다. 요령의 경륜을 지켜서 질문한다면 시험 보느라 고생했으니 오늘은 좀 쉬어도 되겠다라는 말이 적절하겠죠. 두 번째는 관용의 경륜입니다. 관용의 경률은요, 상대방이 듣기에 말하는 사람의 혜택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주로 무언가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일단 적을게요. 화자의 혜택을 낮추고 화자의
부담을 올리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의 글씨가 잘 안 보일 때 선생님 글씨가 너무 작아요. 더 크게 써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공손하지 않은 발화입니다. 공손하게 발화를 한다면 선생님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데요. 조금만 글씨를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글씨를 크게 써야 할 이유와 부담을 자신에게서 찾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혜택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는 경륜을 관용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공존성의 원리 세 번째는 찬동의 경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찬동의 경륜은 달리 말하면 칭찬의 경륜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찬동의 경륜은 타인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발표를 마치고 온 친구에게 물론 친구가 발표에서 실수를 좀 했다고 하더라도 너 목차 정리를 엄청 깔끔하게 잘했더라. 덕분에 발표를 듣는 내내 다음 내용을 예상할 수 있어서 좋았어. 처럼 비방이 아닌 칭찬 위주의 말을 해주는 것이 찬동 경륜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칸이 좀 모자라네요. 겸양의 경륜입니다. 겸양의 경륜은 달리 말하면 겸손의 경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에 대한 비방을 높이고 칭찬을 최소화하는 표현입니다. 선생님은 화자라고 적을게요. 화자의 비방을 최대화하고 칭찬을 최소화하는 표현입니다. 시험 100점 받은 친구한테 너 진짜 공부를 잘하는구나. 혹시 똑똑한 건 타고난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가 나 원래 똑똑해. 너 지금까지 그거 몰랐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칭찬을 해주고도 영 찝찝한 기분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칭찬을 받았을 때 아니야. 문제가 쉽게 나왔어.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았어. 처럼 자신에 대한 칭찬을 조금 낮추고 자신에 대한 비방을 높여서 오히려 겸손함까지 획득하는 표현이 우리 말하기의 원리 중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볼 경륜은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도 동의의 경륜입니다. 상대방과 경쟁하는 말하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대화에서 친교의 기능을 위해서 그 사람과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서로 공감을 하는 것을 가장 최대 목표로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동의의 경륜이라는 것을 지켜주는 게 좋은데요.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극대화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함께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A라는 친구가 나는 그 책이 너무 재밌었어. 노벨문학상 다음에 이 작가가 꼭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읽었을 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는 인물 설정이 좀 상투적이긴 했지만 너가 말한 대로 배경이나 묘사나 서사 전개가 너무 매력적이고 독보적이더라. 라고 친구가 대화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서 일치점을 극대화해서 하는 말하기를 동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보던 페이지로 돌아와서 마지막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 볼게요. 체면 유지의 원리는요. 상대의 소극적인 체면을 건드리지 않고 적극적인 체면을 세워주는 것을 말한대요. 소극적인 체면이란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선택하려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아니면 조언하는 것도 그렇게 체면 유지의 원리에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보호받고 싶은 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을 소극적인 체면이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적극적인 체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러한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건너뛰어서 세 번째,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과 의사소통 문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에는요, 신중하게 말하기, 완곡하게 말하기, 겸손하게 말하기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불필요한 말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말만 조심히 하는 것을
신중하게 말하기라고 합니다. 함부로 말했다가는 화를 입는다라는 게 우리 담화 공동체의 통념이에요. 두 번째, 완곡하게 말하기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직설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돌려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가끔 너무 직설적으로 상대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솔직함이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솔직한 것보다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는 것이 대화에서 더 우선시 되어야 함을 누구든 알아야 합니다. 완곡하게 표현하는 건 어디서든 자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더라도 혹시 카드에 잔액이 부족할 때 아마 잔액이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정원의 말보다는 혹시 다른 카드 있을까요? 혹은 카드가 지금 안 되는데 달리 계산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대화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체면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돌려서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하는 관습이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말하기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건데요. 이 겸손하게 말하기가 가끔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잡힐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적절히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더 높아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담화 관습에는 이러한 세 가지 말하기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형성을 위한 태도 보겠습니다. 오늘날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올바른 태도로 수용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담화 관습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자신의 담화 관습에서 고쳐야 할 지점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청중을 고려해서 발표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발표의 개념과 특징입니다. 발표는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는 의사소통 행위입니다. 다만 양방향의 소통이긴 하지만 거의 일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칠판 앞에 서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도 발표 중의 한 종류입니다. 특징은요, 청중의 관심과 요구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서 발표해야만 발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준비할 때도 여러분이라는 청자를 염두에 두고 늘 수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발표의 과정 한번 살펴볼까요? 발표의 과정은요, 글을 쓰는 과정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먼저 계획하기 단계를 볼 거예요. 발표를 계획할 때는 당연히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를 들을 예상 청중, 주제에 관한 청중의 특성을 분석합니다.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주제를 듣더라도 발표의 내용의 정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엔 내용을 선정하면 됩니다.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자료를 수집하거나 내용을 제작하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청중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해요. 가령 중학생에게 문학을 가르치면서 너무 어려운 문예 이론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청중을 잘 고려하지 못한 발표가 될 거예요. 다음은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입니다. 내용을 마련했다라고 해서 바로 발표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어떤 순서로 발표를 해야 짜임새 있게 발표가 마무리될지 조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글쓰기에서 개요표를 작성하듯이 발표할 때도 일반적인 개요를 작성하는데요. 처음, 중간, 끝처럼 도입, 전개, 정리 순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발표의 주제를 소개하고 전개 부분에서는 발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 됩니다. 정리 부분에서는 전개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요약하고 강조하면서 발표자의 당부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요를 작성하고 나면 발표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발표를 할 때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서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칠판 앞에 로봇처럼 꼿꼿이 서서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영 지루하겠죠. 발표자는 그런 지루함을 피하고
발표를 듣는 청중들에게 그 내용을 각인시키기 위해 발표 중에 여러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가장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표현 전략, 준언어적인 표현 전략, 비언어적인 표현 전략이에요. 먼저 언어적인 표현 전략에 담화표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 길에서 표지판이 하는 역할을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이어질 길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것이 표지판이에요. 그러면 담화의 표지판이라고 하면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 그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담화표지는 지금 뱉고 방금 뱉은 말과 앞으로 나올 말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접속어라고도 배웠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담화 표지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담화 표지를 적절히 사용하거나 청중에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발표자가 구체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도 이목을 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준언어적인 표현 전략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준하다라고 하면 무언가에 거의 그렇다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거의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상황에 따라 말의 빠르기, 목소리의 크기, 음의 높낮이 등 언어적인 표현과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목소리와 관련된 표현들을 준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언어적인 표현은 무엇일까요? 아닐 빗자를 써서 언어가 아닌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시선이나 자세, 표정, 몸짓 등 음성 언어가 아닌 쉽게 말하면 제스처가 포함하는 모든 것들을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발표를 마치고 나면 청중과 소통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청중의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변하고 소통하고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발표자와 청중이 지켜야 할 역할도 있어요. 먼저 발표자는요, 시간을 조절해서 청중과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청중의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변해서 청중과 소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청중은요, 발표를 들으면서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을 메모할 필요가 있고요. 화자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옆으로 넘겨서 이 단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과 관련 있는 대화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기억과 관련 있는 대화 상황을 먼저 찾아봐야겠죠. 화자와 청자가 원활히 대화하려면 대화의 목적이나 상대의 요구에 맞게 서로 협력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서로 협력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이거 무슨 원리였는지 기억하나요? 바로 협력의 원리였는데요. 협력의 원리 중에서도 기억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기억은 양의 경률이었어요. 양의 경률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면 보기는 더 읽을 필요 없이 우리는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A가 혹시 여기 책상 위에 두었던 내 볼펜 봤어? 라고 물어봤더니 B가 바닥에 떨어진 걸 알면서도 아니 못 봤는데? 라고 대답을 했네. 자, 지금 B의 대답은요, 거짓말이에요. 대화에서 거짓말을 주고받는 것은 대화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질의 경륜을 어긴 대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양의 경륜을 찾는 거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니네요. 2번입니다. 나 오늘 할 일이 많은데 모든 과제 좀 도와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대답을 우리가 모호한 대답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모호하게 대답하는 것을 대화 참여의 태도를 저해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은 태도의 경륜을 저해하고 있다. 지키지 않고 있다. 3번입니다. 윤지야, 이번 동아리 발표회 때 어떤 걸 주제로 할까? 아, 오늘 방과 후에 산책하러 가면 좋을 것 같아. 자, 지금 윤지의 대답은요, 주제와 영 관련이 없는 대답입니다. 자, 이렇게 담화의 목적과 주제에 관련이 없는 대화를 하는 것을 관련성의 경륜을 떨어뜨린다라고 하죠.
4번 보겠습니다. 민수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온 가게 이름이 뭐였지? 행복떡볶이인데 주소는 땡땡로 37번가 2층이고 그 집의 역사는 그것까지 물어본 걸까요? A가 아니겠죠. 우리 이럴 때 은어로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해서 TMI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필요한 정보보다 너무 많이 이야기하거나 너무 적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양의 경륜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찾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5번까지 읽어봐야겠죠? 철민아,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난 반대야.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싫어. 이거는 근거가 없는 대답이에요. 그쵸? 근거가 부족한 대답은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는데 지혜의 경륜을 떨어뜨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확실해졌네요. 2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옛사람들의 담화 관습이래요. 담화 관습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말의 담화 관습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가와 나를 한번 읽어볼까요?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말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말은 황금처럼 아끼고 자취는 옥같이 감춰라. 깊이 침묵하고 고요히 가라앉혀 꾸밈이나 속임과는 접촉하지 말라. 즉, 지금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우리말의 단어 관습은 신중하게 말하기입니다. 신중하게 말하기와 관련 있는 선지는 4번이 되겠네요. 옆으로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보기 1을 참고해서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먼저 보기 1 읽어봅시다. 상대의 성과에 대해 말할 때 공감의 말 위에도 체면 유지의 원리에 근거하여 나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 체면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내세우고 보호받고자 하는 공개적인 이미지다. 다른 사람에게서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적극적 체면이라 하고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하려는 욕구를 소극적 체면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화할 때 상대의 소극적 체면은 건드리지 않고 상대의 적극적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상대를 함부로 평가절하하거나 함부로 조언하지 말고 상대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하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보기 2에서 나온 담화 상황을 분석해 볼까요? 수업 시간에 모든 별로 토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으며 준수가 막 발표를 끝낸 뒤 옆에 친구들, 학생들이 다른 있는 앞에서 준수에게 발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이 와 준수야 너 발표 잘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너 발표 잘하는구나. 이건 평가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평가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떤 체면 원리와 관련이 있을까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적극적인 체면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륜을 찾자면 찬동의 경륜이겠네요. 공손성의 원리, 찬동의 경륜도 찾아볼 수 있겠어요. 상대방을 칭찬했으니까요. 근데 학생 2가 준수야 너 발표가 엉망이더라. 이 형님한테 좀 배워라 배워 라고 상대의 평가를 하면서 근데 그 평가가 부정적이었죠. 자,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남들 앞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상대의 소극적인 체면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개념을 배웠습니다. 학생 3 보겠습니다. 발표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발표가 끝냈으니까 이제 좀 쉬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학생 3은요. 평가를 하지 않고요.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도 요령의 경륜을 지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대가 느낄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대가 느낄 이익을 최대화하는 말하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마쳤으니 선지를 읽어보면 되겠네요. 학생 1과 학생 2는 준수의 발표 내용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네, 맞죠. 다만 그 평가가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나뉘었습니다. 학생 3은 준수의 발표 내용과 상관없이 준수를 다독이는 발화를 하고 있고요.
학생 1의 발화는 준수의 적극적인 체면을 세워준 발화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 2의 발화는 친구들 앞에서 준수의 체면을 훼손한 발화로 볼 수 있었어요. 학생 3의 발화는 준수가 스스로 내세우는 공개적인 이미지, 적극적 체면을 세워주는 발화였나요? 아니요. 그것은 긍정적인 평가라고요. 이것은 평가와 상관없이 다독이는 요령의 경륜을 지킨 발화였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었네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학생 2가 지키고 있는 공손성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 정말 재밌지 않았어? 인물도 연출도 결말도 다 좋았어. 결말이 살짝 아쉽긴 했지만 이 이야기는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 차이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이뿐이고요. 네 말대로 등장하는 인물도 매력적이고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사건을 전개해가는 연출이 정말 돋보였어. 네 의견에 동의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과의 의견에서 일치점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과의 의견에서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극대화하는 말하기를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도 동의의 경륜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5개의 선지 중에서 동의의 경륜과도 관련된 번호를 골라봅시다. 아마 정답 여러분들도 5번 고르실 거예요. 상대와 의견이 다름을 드러내는 말은 줄이고, 즉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상대와 의견이 같음을 최대화해서 드러내는 원리였습니다. 우리 대화와 발표는 여기서 끝마치고요. 다음은 여러분들 뒤로 쭉 넘겨서 토론과 협상 단원 보겠습니다. 104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번엔 토론과 협상입니다. 페이지 104페이지 펼쳐서 수업 준비 다시 해주세요. 토론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토론이라고 하면 특정한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근거가 부당함을 밝히는 의사소통 행위입니다. 토론은요, 쉽게 요약하면 경쟁적인 말하기예요. 적어둘까요? 그래서 토론은 예의는 지키되 자신의 의견을 한 발 물리거나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토론의 개념에서 논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논제의 종류가 나왔어요. 우리 논제의 종류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논제는요, 사실의 진위를 다루는 사실 논제, 가치관의 옳고 그름을 다루는 가치 논제, 어떤 정책의 실행 여부와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 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논제 예시 볼게요. 범행 재현 방송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부추긴다. 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찬성 측,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반대 측이 됩니다. 가치 논제 예시입니다. 환경 보존이 개발보다 바람직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찬성 측, 아니다라고 하면 반대 측이 되고요. 사용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찬성 측, 아니다라고 하면 반대 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논제는요, 부정문이 아니라 늘 긍정문으로 무엇 해야 한다의 형태로 등장해야 합니다. 이 대답에 그렇다라고 의견을 밝히는 쪽이 찬성 측이 되고 아니다라고 밝히는 쪽이 반대 측이 됩니다. 문제의 구성 요건 볼까요? 찬성과 반대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하고요. 구체적인 쟁점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쟁점이라고 하면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엇 해야 한다와 같은 형태로 진술해야 합니다. 부정문이어서는 안 돼요. 토론의 절차를 공부하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토론의 유형에 따라서 그 절차는 달라지지만 대표적으로 반대신문인 식토론의 경우에는 입론과 반대신문, 반론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입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논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자기 측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찬성 측의 입론이 먼저 있고 나면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진행합니다. 그 반대 신문이라 하면
상대 측이 입론에 주장한 내용에 논리적인 문제가 있음을 꼬집어서 지정된 발언 시간 내에 질문을 하면서 드러내는 단계입니다. 즉, 상대가 내세운 주장의 허점을 공격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는 말하기 방식이에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이를 주고받고 나면 서로 반론을 준비하게 됩니다. 반론은 상대 측의 주장이나 근거가 지닌 문제점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단계인데, 각 측에서는 상대 측에서 들어올 예상 반론을 미리 생각하고 예상 반론에 대한 반론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논제의 필수 쟁점 보겠습니다. 먼저 쟁점이라고 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토론에서 논제와 관련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이라고 알렸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필수 쟁점이라고 하면 논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쟁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토론의 필수 쟁점, 문제의 심각성, 방안의 적절성, 효과와 이익,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그 문제가 심각하여 조치가 시급한가? 라는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나온 정책 논제에 대한 예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가 심각해서 조치가 시급한가라고 봤을 때 말할 수 있는 쟁점은 첫 번째, 사형제도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가? 이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찬성 측이,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반대 측이 될 겁니다. 나라가 국민 개인의 목숨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볼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것인지 논제에 대한 필수적으로 다뤄야 할 쟁점이 되겠죠. 두 번째, 방안의 적절성입니다. 그러면 제시된 방안으로, 즉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서 그러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라고 대답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찬성 측,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반대 측이 되겠죠. 다음은 효과와 이익입니다. 제시된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와 이익이 그의 비용보다 큰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이익을 생각하면 첫 번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혹시 오판의 경우, 잘못된 재판 결과의 경우 오판을 바로잡을 수 있을 기회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사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봅시다. 사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은 무기징역형이 될 거예요. 그러면 무기징역형에 따라서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에 들어가는 세금이 이러한 효과보다 더 고가치한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논증의 구성 보겠습니다. 논증의 구성은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요? 앞서서도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논증이라고 하면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입론과 반론에서 모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갖춰야 하는 요소예요. 이 논증에는요, 주장, 이유, 근거라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주장은 논제와 관련해서 내세우는 찬반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유는 주장에 이르게 된 원인이나 조건으로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고 근거가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휴지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찬성을 했을 때 물휴지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유에 대한 근거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실적인 자료가 되겠죠.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휴지는 연간 160만 톤 사용하는데 물휴지는 매립해도 잘 분해되지 않고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발생시킨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믿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유는 주장과 근거를 연결하는 주관적인 원인이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넘겨서 다음은 협상입니다. 협상은요,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익과 주장이 달라서 갈등이 생길 때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문제 해결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행위예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의사소통함으로써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협상의 절차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단계는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입장의 차이가 있을 때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해서 갈등하게 된 상황을 분석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상대 측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해요. 갈등 상황에 대한 자신의 기본 입장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나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상대의 입장만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하면서 자신이 밝혀야 할 기본 입장을 분명히 해두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조정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는 단계예요. 문제를 확인해서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한 뒤에 협상의 의제로 부각된 쟁점과 이해관계를 고려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해봅니다.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에 대해서 상호 검토, 서로 검토하며 서로의 입장 차이를 최소한으로 좁힐 수 있는 그 대안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은 해결 단계입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해서 합의하는 단계인데요. 서로 만족할 만한 최선의 합의안을 이끌어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하는 단계입니다. 서로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협상의 전략과 태도입니다. 협상을 할 때는요, 상황에 맞는 협상 전략을 사용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의상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본인이 생각하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조금 더 가까운 대안을 이야기를 했다가 점차 최선의 대안으로 나가는 방식이 상대가 듣기에도 더 배려받았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때 필요한 협상의 태도는 상대 측의 의견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고요.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양보하고 배려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협상의 다양한 전략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토론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제까지는 풀지 않더라도 토론 과정을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공공기관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자가 밝힌 논제는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라는 정책 논제였어요.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찬성 측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찬성 측 입론이 되겠죠. 자신의 주장을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입론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신문에 보면 채용 비리에 대한 기사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란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괄호로 묶어봅시다. 저희는 채용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채용 비리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찬성 측에서 밝힌 이 말은 우리가 통념으로 여길 수 있는 진리는 아닙니다.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논제에 따른 쟁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찬성과 반대는 부딪히게 돼요. 또한 이러한 채용 비리가 공정 경쟁을 해치는 것과 동시에 취업준비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괄호로 또 묶어보겠습니다. 이런 채용 비리가 공정 경쟁을 해치는 것과 동시에 박탈감 주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어요. 지금 논제와 관련된 쟁점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쟁점을 앞서 배웠던 것처럼 필수 쟁점이라 하고 그 필수 쟁점 중에서도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찬성 측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따라서 저희는 공공기관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하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하는 논제에 찬성, 이것이 찬성 측의 주장이 되겠죠. 그러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와 근거를 들어야 할 거예요. 찾아서 읽어봅시다. 저희가 논제에 찬성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방식이 객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밝혔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방식이 객관적이래요. 아직은 이 이유가 주관적으로 들립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죠. 모 대학교에서 화법을 연구하고 있는 한 교수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어휘 사용 빈도수, 목소리 톤, 순발력, 얼굴 표정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분석하여 지원자를 평가하기 때문에 매우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라고 밝히면서 권위 있는 기관 혹은 믿을 만한 사람의 의견을 인용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채용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잘못된 채용 문제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찬성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두 번째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모두 하려면 매우 많은 시간이 들지만 이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으로 면접을 진행했더니 면접 시간이 예전에 비해 약 50% 줄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근거가 좀 빈약한 근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인터넷에서 보고 왔다라는 말이 근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반대측이 제대로 짚어서 공격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찬성 측의 입론 중입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공정하면서도 빠른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반대측 입장 볼게요.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는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반대측입니다. 채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도 채용 비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앞에서 언급한 쟁점이었는데요. 쟁점에 대해서 반대측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채용자가 부정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없었는데도 비리라고 할 수 있나요? 쟁점에 대해서 언급해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찬성 측에서 네, 사실 비리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라고 자신의 주장을 약화시켰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장을 약화시켜버리면 찬성 측은 토론에서 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공정한 채용이 중요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즉, 본인도 쟁점에 대해서 반대측에 동의할 여지를 두고 이야기했음을 드러냄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대답을 했네요. 반대측의 두 번째 반대 신문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면접 시간이 50% 정도가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의 출처는 어딘가요?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찾은 것이라 정확한 출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근거에 대한 타당성. 그 타당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써 앞서서 이야기한 그 쟁점과 두 번째 이유에 대한 근거가 영 바람직하지 않고 타당성이 떨어짐을, 신뢰성을 떨어뜨리면서 아마 그 기세가 반대측에게 기울었을 거예요. 자, 이 과정 뒤에는 반대측에서 다시 입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서로 이제 반론을 주고받게 될 겁니다.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영상을 수강한 친구들은요, 앞에서 대화와 발표 문제 같이 풀었던 것 그 다음, 즉 100페이지부터 토론 문제 끝까지 몇 페이지까지 있는지 선생님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마
111페이지까지일 겁니다. 푸시고 저한테 검사 받으시면 될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단원이지만 질문이 있으면 찾아와서 물어봐 주세요. 영상 시청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